여러분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바로 이 순간, 여러분의 스마트폰 뒤편 어딘가에서 축구장 수백 개를 합쳐놓은 크기의 건물들이 쉬지 않고 진동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수만 대의 서버가 내뿜는 열기는 용광로에 버금가고, 이 건물 하나가 하루에 삼키는 전기는 웬만한 중소도시 전체가 한 달 쓸 양입니다. 구글의 검색어 하나 치면 0.3와트시, 챗 GPT에 질문 하나 던지면 2.9와트시. 별것 아닌 것 같죠? 그런데 전 세계에서 하루에 구글 검색만 90억 건이 일어납니다. AI가 이 검색을 전부 대체하면 연간 추가 전력만 10테라와트시, 서울시 전체가 두 달 동안 쓸 전기가 검색 하나 바뀌는 것만으로 증발합니다. 국제에너지기구 IEA의 최신 분석에 따르면 전 세계 데이터 센터 전력 소비는 2024년 기준 약 415테라와트시에서 2030년이면 945테라와트시로 2배 이상 폭증합니다. 골드만삭스는 더 자극적입니다. 2030년까지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가 2023년 대비 최대 165%까지 치솟을 것이라 경고했습니다. 미국에서만 2025년 전기요금이 전년 대비 거의 7% 뛰었는데 물가 상승률의 2배가 넘습니다. 데이터 센터 밀집 지역의 전기값은 5년 전보다 최대 267%나 올랐습니다. 이건 뉴스가 아니라 경고음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전기를 누가 차지하느냐를 놓고 미국, 중국, 러시아, 그리고 대한민국이 목숨을 건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그 전쟁의 지도를 펼쳐놓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야기의 중심에 있는 SMR이 도대체 뭔지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SMR은 우리말로 소형 모듈 원전입니다. 이름 그대로 작고 모듈식이고 원자로입니다. 기존 대형 원전을 떠올려 보시면 거대한 콘크리트 돔 안에 원자로가 하나 들어가 있고 복잡한 배관들이 거미줄처럼 얽혀서 뜨거운 전기를 터빈으로 보내 전기를 만드는 구조입니다. 출력이 보통 1000메가와트 이상, 건설에만 10년 가까이 걸리고 투자비는 수십조 원. 한마디로 크고 느리고 비쌉니다. SMR은 이 공식을 완전히 뒤집습니다. 출력을 300메가와트 이하로 줄이는 대신 원자로의 핵심 부품들, 노심, 전기 발생기, 가압기 같은 것들을 하나의 용기 안에 통합합니다. 이렇게 하면 기존 원전에서 사고의 주범이었던 복잡한 대형 배관이 사라집니다. 배관이 없으니 배관 파단 사고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거죠. 안전성이 구조적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모듈이라는 이름답게 공장에서 부품을 미리 만들어서 현장에서 레고 블록처럼 조립합니다. 필요하면 모듈을 하나만 놓을 수도 있고 전력 수요가 늘면 옆에 하나 더 붙이면 됩니다. 건설 기간은 대형 원전의 절반 이하, 투자비는 3분의 1 수준. 게다가 대형 원전처럼 바닷가에 지을 필요도 없습니다. 크기가 작으니 내륙 어디든 심지어 공장 단지 옆에도 놓을 수 있습니다. 비유하자면 기존 대형 원전이 도시 한가운데 세울 수 없는 거대한 화력발전소라면 SMR은 건물 지하에 넣을 수 있는 초대형 비상발전기에 가깝습니다. 물론 그 비상발전기가 도시 하나에 전기를 공급할 만큼 강력하다는 차이가 있지만요. 이 작지만 강력한 원자로가 왜 지금 전 세계의 운명을 좌우하는 기술이 됐는지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적의 규모부터 체감하셔야 합니다.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 이 네 회사의 전력 소비량은 2017년에서 2021년 사이 2배 이상 급증해서 72테라와트시를 찍었습니다. 감이 안 오시죠? 대한민국 전체 가정용 전력 소비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작이었습니다. 2026년 새해가 밝자마자 메타는 미국 최대 전력 시장인 PJM에서 6기가와트의 원자력 에너지를 조달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6기가와트. 대형 원전 6기가 풀 가동해야 겨우 감당되는 전력을 페이스북 만드는 회사 하나가 달라고 손을 내민 겁니다. 구글은 카이로스 파워와 손잡고 2030년까지 세계 최초로 SMR에서 전력을 사겠다는 기업 간 계약을 맺었고, 아마존은 엑스에너지에 직접 투자하면서 24시간 무탄소 전력 확보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왜 이 회사들이 하필 원자력, 그것도 SMR에 목을 매는지 30초면 설명됩니다. AI 데이터 센터는 24시간 365일 단 1초의 끊김도 없이 돌아가야 합니다. 태양광, 해가 지면 꺼집니다. 풍력, 나노미터 단위의 극미세 공정에는
일정한 주파수의 고품질 전력이 숨쉬듯 안정적으로 공급되어야 하는데 날씨 따라 출력이 널뛰는 재생에너지로는 이 심장을 뛰게 할 수 없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작고 안정적이고 탄소도 안 나오고 공장 옆에 딱 붙여놓을 수 있는 SMR이야말로 유일한 해답이었던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 진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2050년까지 미국 원자력 발전 용량을 현재의 4배인 400기가와트로 늘리겠다는 초강수를 뒀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간 값싼 셰일가스에 취해 원전 투자를 게을리한 사이 미국의 원자력 제조 공급망은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부품 깎던 단조 공장은 문을 닫았고 숙련 엔지니어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 빈자리를 파고든 포식자가 있습니다. 러시아의 로사톰, 그리고 중국의 CNNC. 이 두 나라가 원전을 수출한다는 건 발전소 하나 팔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엔 소름 끼치는 100년짜리 덫이 숨어 있습니다. 중국의 화룡원 원자로, 러시아의 원자로. 설계 수명만 60년입니다. 건설에 10년, 운영 60년, 폐쇄와 해체에 또 수십 년. 총합 100년 가까이 걸립니다. 여기에 원자로의 심장인 핵연료는 18개월마다 교체해야 합니다. 개발도상국이 이걸 도입하면 향후 100년 동안 핵연료 부품 운영 기술 전부를 베이징이나 모스크바에 의존해야 합니다. 원전 하나 들여놓는 순간 그 나라의 에너지 주권은 100년간 저당 잡히는 겁니다. 무기도 안 쓰고 나라를 묶는 가장 우아하고 잔인한 식민 전략이죠. 심지어 중국은 더 노골적입니다. 남중국해 분쟁 해역에 해상 부유식 SMR 최대 20기를 배치하려는 계획을 추진해 왔습니다. 사람도 안 사는 암초 위에 민간용치고는 턱없이 과한 전력을 공급하겠다? 속을 들여다보면 군사 레이더와 방공망을 24시간 가동해서 남중국해 전체를 요새화하려는 겁니다. 전 세계가 미사일에 주목할 때 중국은 원자력이라는 보이지 않는 목줄을 전 세계 목에 채우고 있었던 겁니다. 자, 발등에 불이 떨어진 미국. 과거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 SMR 기술의 국가의 사활을 겁니다. 그 선봉장에 뉴스케일 파워라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미국 원자력 규제위원회 NRC로부터 미국 역사상 최초로 SMR 설계 인증을 받은 기업. 미국 에너지부가 연구 개발에만 3억 1,700만 달러를 쏟아부은 그야말로 아메리칸 드림의 상징이었습니다. 뉴스케일의 VOIGR 모델은 77메가와트짜리 모듈을 최대 12개까지 조합해 924메가와트를 뽑아내는 구조였고 외부 전력 없이도 자연 대류와 중력만으로 원자로를 식힐 수 있는 피동형 안전 시스템을 자랑했습니다. 77메가와트가 감이 안 오신다면 아파트 약 7만 가구에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출력입니다. 이걸 레고 블록처럼 조립한다는 발상 자체가 혁명이었죠. 그런데 2023년 말 전 세계 원자력 업계에 충격파가 퍼집니다. 뉴스케일이 아이다호주에 건설하려던 미국 최초의 SMR 상용화 프로젝트 CFPP가 전면 백지화된 겁니다. 2015년부터 9년 동안 야심차게 추진했던 프로젝트가 한순간에 쓰러졌습니다. 원인은 복합적이었지만 핵심은 돈이었습니다. 40년 만에 최악의 인플레이션이 덮치면서 원자재 가격이 106%나 폭등했고 프로젝트 총 비용이 당초 53억 달러에서 93억 달러로 75%나 치솟았습니다. 53억 달러면 약 7조 원인데 이게 12조 원 넘게 불어난 겁니다. 눈물겨운 자구책을 펼쳤습니다. 12개 모듈 계획을 6개로 줄이고 모듈당 출력을 50메가와트에서 77메가와트로 끌어올렸지만 역부족. 전기를 사기로 했던 유타주 지역 전력 회사들이 이 가격이면 안 삽니다. 하고 줄줄이 이탈해버린 겁니다. 미국이 규제의 늪과 핵연료의 함정에서 허우적댈 때 글로벌 무대에 아무도 예상 못한 플레이어가 등장합니다. 바로 우리 대한민국. 시청자 여러분, 하나의 데이터가 이 나라의 위치를 단번에 설명해 줍니다. 2016년 에너지정책 학술 연구에 따르면 지난 40년간 전 세계에서 원전 건설 비용을 지속적으로 떨어뜨린 나라는 지구상에 딱 하나, 대한민국뿐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미국도 프랑스도 일본도 아닌 오직 한국만이 원전을 지을수록 더 싸게, 더 빠르게 짓는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비결은 집요한 표준화였습니다. 미국이 수십 종의 설계를 난립시키다 공급망을 박살낸 반면
한국은 1987년 미국 컨버스천 엔지니어링의 시스템 80 설계를 도입한 뒤 이걸 OPR1000이라는 국가 표준으로 다듬고 다시 최첨단 APR1400으로 진화시켰습니다. 1989년부터 2008년까지 OPR1000만 12기를 연속 건설. 동일한 부지의 쌍둥이 원전을 연달아 짓고 송전 인프라를 공유하고 숙련 인력이 흩어지지 않고 바로 다음 프로젝트에 투입되는 완벽한 연속 건조 리듬을 유지한 겁니다. 쉽게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미국은 매번 새 레시피로 케이크를 굽다가 오븐을 태워 먹은 셈이고 한국은 하나의 레시피를 수천 번 반복해서 세계 최고의 빵집을 만든 겁니다. 해외 공급망에 기댈 필요 없이 독자적 생태계를 구축한 한국의 이 제조 역량은 제조업이 붕괴된 미국 SMR 기업들에게는 사막의 오아시스였습니다. 빅테크와 미국 SMR 선도 기업들이 지체 없이 한국 문을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미국 정부의 셈법까지 바뀝니다. 오랫동안 동맹국에게도 철저히 금기시했던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액 연료 재처리 기술을 한미 협정의 해석을 파격 전환하며 한국에 허용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냥 호의가 아닙니다. 붕괴된 미국 본토의 원자력 산업을 재건하려면 한국의 자본과 제조 역량이 절실했기 때문입니다. 바야흐로 대한민국은 단순한 하청이 아니라 글로벌 원자력 제국의 핵심 파트너로 격상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순간 가장 든든한 우방이라 믿었던 미국이 등 뒤에서 칼을 뽑았습니다. 웨스팅하우스는 2022년 10월부터 한국 EAPR-1400 원자로가 자사 기술을 기반으로 만들어졌으니 미국 지식재산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걸어둔 상태였습니다. 한국은 독자 기술로 자립했다고 맞섰고 2023년 9월 미국 1심 법원이 한수원 손을 들어주며 승기를 잡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와 국제 중재가 길어지면서 결국 2025년 1월 16일 한국은 웨스팅하우스와의 글로벌 합의서에 서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2025년 8월 한 언론 보도를 통해 베일에 가려있던 합의서의 내용이 드러나면서 한국 사회에 충격파가 퍼집니다. 합의서의 실체는 이랬습니다. 한국이 원전 1개를 해외에 수출할 때마다 웨스팅하우스에 기술 사용료 1억 7,500만 달러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리고 원전 1기당 미국산 기자재와 서비스를 6억 5천만 달러어치 강제 구매해야 합니다. 원전 1기 팔 때마다 합산 약 8억 달러, 원화로 1조 원이 훌쩍 넘는 돈이 미국으로 빠져나가는 구조입니다. 이 합의의 유효기간은 50년이나 됩니다. 또 다른 조건은 한국의 독자 입찰이 허용되는 나라는 필리핀, 베트남, 카자흐스탄, 모로코 등 12개국으로 제한됩니다. 가장 큰 시장인 북미, 체코를 제외한 EU 대부분, 영국, 일본은 원천 차단. 그리고 여기가 진짜 소름 끼치는 부분인데요. 한국이 미래의 독자 개발할 차세대 SMR을 해외에 수출할 때조차 웨스팅하우스로부터 기술 독립성 검증을 통과해야 한다는 조항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미국의 숨은 의도는 명백했습니다. 겉으로는 동맹을 지켜 세우고 뒤로는 지식재산권의 올가미로 한국을 영원히 통제하려 한 것. 중국과 러시아의 원자력 굴기를 꺾기 위해 한국의 제조 능력과 자본은 철저히 활용하되 한국이 기술 주권을 가진 대등한 플레이어로 성장하는 건 차단하겠다는 냉혹한 계산. 세계에서 가장 유능한 하청업체로 영원히 묶어두겠다는 포석이었던 겁니다. 이 족쇄의 여파는 즉각적이었습니다. 한국은 의욕적으로 입찰을 준비하던 스웨덴, 슬로베니아, 네덜란드에서 줄줄이 철수했고 가장 공들여왔던 폴란드 원전 프로젝트마저 눈물을 머금고 포기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절대로 벼랑 끝에서 주저앉는 나라가 아닙니다. 한때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 생태계가 초토화되고 수많은 엔지니어들이 눈물을 흘리며 현장을 떠나야 했던 암흑기를 견뎌낸 한국의 원자력계는 마침내 국가의 명운을 건 마지막 독립전쟁에 돌입합니다. 웨스팅하우스의 족쇄를 완전히 끊어내기 위해 한국은 지식재산권 100%를 한국이 소유하는 독자적인 혁신형 소형 모듈 원전 ISMR 개발에 사활을 걸기 시작합니다. 기존 대형 원전에서 복잡한 배관으로 연결되어 거대한 공간을 차지하던 증기 발생기, 가압기, 원자로 노심, 제어봉 구동장치. 배관 자체를 없앴으니 배관 파단 사고라는 공포의 원인 자체가 사라진 설계입니다. 이 기술을 무기로 한국은 투트랙 전략을 구사합니다.
대형 원전은 미국과 협력하는 제스처를 취하되 SMR 시장에서는 지식재산권 100% 한국 소유인 ISMR을 앞세워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같은 북유럽 강국부터 태국, 인도네시아, 요르단, 터키까지 무서운 속도로 선점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건 미국의 웨스팅하우스의 특허 규제 장벽을 우회해서 유럽 심장부에 진입하는 아주 영리한 반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퍼즐의 마지막 조각은 바로 우리나라 용인에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총 600조 원 이상을 투입해 건설 중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단일 사업으로는 인류 역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반도체 제국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문제는 전기입니다. 이 클러스터가 필요로 하는 전력은 15기가와트. 서울 수도권 피크 전력이 90에서 100기가와트 사이인데 용인 한 곳에서만 그 6분의 1에 해당하는 전력을 달라는 겁니다. 외부에서 전기를 끌어오려면 수백 킬로미터의 고압 송전탑이 필요한데 충남과 전북 지역 주민들의 반대와 천문학적 보상 비용에 막혀 한 발자국도 못 나가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는요. 반도체 팹은 24시간 일정한 주파수의 고품질 전력이 필수입니다. 전기가 조금만 불안정해도 웨이퍼 전량 폐기, 600조 원 투자가 고철덩어리가 됩니다. 이 국가적 딜레마를 해결할 마스터 플랜이 바로 반도체 공장 바로 옆에 ISMR을 짓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ISMR의 특성을 떠올려 보시면 답이 보입니다. 바닷가에 안 지어도 됩니다. 부지 면적은 대형 원전의 100분의 1 수준이며 대형 배관을 없앤 일체형 설계로 방사능 누출 위험을 원천 차단했기에 인구 밀집 지역이나 데이터 센터 인근에도 안전하게 건설할 수 있습니다. 수백 킬로미터 철탑도 송전선에서 빠져나가는 막대한 전력 손실도 사라집니다. 한국의 대기업들이 왜 그토록 필사적으로 글로벌 SMR 기술에 천문학적 자본을 쏟았는지, 한국 정부가 왜 웨스팅하우스의 횡포 속에서도 ISMR 독자 개발에 구군을 걸었는지, 그 거대한 퍼즐이 비로소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지는 순간입니다. 자, 이야기의 지도를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AI가 삼키는 전기는 2030년까지 지금의 2배 이상으로 폭증합니다. 전기를 확보하지 못하는 나라는 AI 시대의 패권에서 영원히 도태됩니다. 그리고 러시아와 중국은 원자력이라는 100년짜리 목줄로 전 세계 개발도상국의 에너지 주권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미국 역시 동맹이라는 탈을 쓰고 50년짜리 지식재산권 족쇄로 한국을 영원한 하청업체에 묶어두려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 유일하게 원전을 지을수록 원가를 낮추는 나라의 저력으로 지식재산권 100% 독자 기술인 ISMR을 완성해 반격에 나섰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여러분의 전기요금에, 여러분의 스마트폰 가격에, 여러분이 쓰는 AI 서비스의 속도에, 그리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미래에 직결되는 현재 진행형 이야기입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전기가 안정적으로 공급되느냐에 따라 삼성과 SK하이닉스가 TSMC와의 전쟁에서 이기느냐가 결정되고 그것이 곧 여러분의 일자리와 경제에 직결됩니다. 과연 대한민국은 강대국들의 100년짜리 목줄을 끊어내고 600조 원이 투입된 반도체 제국의 심장을 순수 우리 기술로 박동시킬 수 있을까요? 아니면 다시 한번 기술적 종속의 길을 걸으며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까요? 원자력과 인공지능이 만들어갈 에너지 전쟁, 지금 그 첫 번째 장이 쓰이고 있습니다. 이 엔지니어들의 이야기가, 이 나라의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께 알려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